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눌 텐데요.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시간에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분하고도 같이. 예, 정말 인천을 빛낼 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캠프마켓 아카데미는요 1년에 2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7월에 있고 9월에 한 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캠프마켓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하나 이제 좀 강론과 총론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천 시민 전체를 놓고 보면 캠프마켓이 어떤 곳이지라는 걸 또 알려야 되는 그런 홍보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미 또 캠프마켓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더 좀 깊이 알고 싶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이렇게 2번을 하면서 캠프마켓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서 조금 더 방점을 상반기에는 이제 우리 캠프마켓이 조성되기 전에 조병창이라든지 그 이전의 이야기들이 좀 더 방점을 찍고, 또 하반기에는 캠프마켓의 오늘과 특히 내일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이렇게는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캠프마켓 전체의 흐름을 또 아시고 해야 되니까 특별히 이제 이 행사는 좀 대중적인, 그리고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캠프마켓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1시간 15분 정도의 시간이라서 아무래도 맥을 짚는다 이런 관점에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해 드릴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문화유산 해설사들. 이 캠프마켓에서 상주하고 계신 우리 해설사님들에게 평상시에 오시면은 우리 해설사님들과 함께 이 지역을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0분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또 해설을 해드리세요. 그러면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건물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그리고 요 주변의 아파트 하나하나 이런 걸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저쪽 한번 볼까요? A, B, C는 지금 안 보이고 D 이렇게 구역이 있죠. 캠프마켓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뭐 같이 생겼나요? A 구역은 머리 같아요. D는 몸통 같고요. B는 어디 이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다리와 이제 하체 부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캠프마켓의 어떤 이제 시각적인 그러한 정리는 이렇게 하면 좀 되겠구나. 앞에 맨 위에 북쪽에 A, 남쪽에 B. 그 다음에 C는 지금 여기 보이지 않죠? C는 이제 정화시설인데 C는 여기에 지금 이 네모 박스 안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 이제 그 반환받은 D. 그래서 요 이제 세 구역과 C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2030년까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캠프마켓의 B 구역에 와 있습니다. B 구역에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센터죠. 인포센터에 와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또 청년 활동가들, 서포터즈들이 또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전체 얘기는 크게 두 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945년 이전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부평이, 근대 부평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조병창이 설치돼서 조병창이 또 남긴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거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에스컴 시티에서부터 캠프마켓까지, 그리고 에스컴 시티가 이제 해산하고 캠프마켓으로 이제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다시 돌아왔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개의 이제 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화기를 이제 맞이하고 개화기에 이제 여러 이제 변화가 있었죠. 우리 이제 부평 지역은 예전에 부평 도호부였어요. 15개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면이 15개. 가까이 있는 인천 도호부는 10개 면인데 부평 도호부는 15개 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또 부평 도호부는요. 지금 현재로 보면 23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가 부평 문화권이에요. 우리 지금 부평구가 50만이라고 보고 그리고 서구 지금 63만이 넘었는데 서구도 우리 부평 도호부에 석곤면, 모월곤면 물론 이제 검단면이 있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천시 전체가 우리 부평 도호부였습니다. 그 상호정면, 하호정면, 뭐 주하곤면 혹은 이제 석천면 또 옥산면 수탄면 이런 면들이 다 우리 부평 도호부였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부천이죠. 그리고 일부 광명시 일부 또 서울특별시 강서구나 양천구 일부 구로구 일부가 우리 부평 도호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정말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큰 이제 도호부였고 15개 면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수도권의 한강 서부 지역에 가장 이제 중심이 바로 부천과 부평일 텐데 부천 역시도 부평이었다. 그래서 부천 사람들도 역사 공부할 때 부평 공부를 같이 쭉 하다가 해방 이후에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는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시흥시 있죠, 시흥시. 시흥시 분들은 시흥시 역사를 공부하려면 인천 역사를 쭉 배우다가 해방 이후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과 부평이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자, 우리 부평 도호부가 1895년에 인천부에 속하면서 처음으로 부평군이라는 읍격이죠. 격이 이제 부평군이 됩니다. 그리고 1896년에는 경기도 부평군 이제 이렇게 되고 1914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몇 년이요? 1914년. 요것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191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인천과 부평 전체를 합치고 옹진의 여러 섬들을 합쳐가지고 부천군이 탄생해요. 어디가 탄생했어요? 부천. 예, 지금의 부천이 탄생했습니다. 그 부천은 부평의 부자, 인천의 천자 합쳐가지고 부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항장 일대만 인천부라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부천군이 된 것이죠. 그래서 1914년 이제 부천군 안에서 우리 이 지역은요 분해면에 속하고 있었어요. 분해면. 계산동 일대가 예전에 부평도부 때 분해면이었는데 거기하고 이 지역은 동서정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상곡동이라든지 청천동 또 효성동 이 지역이 마장면이었는데 그 마장면 또 서면 이런 데 합쳐가지고 동서정면이었습니다. 그 동서정면이었다가 이제 1914년에 부천군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부평은 어떤 역사적인 근대에서 중요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왔느냐. 가장 중요한 게 황허장터 만세운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황허장터 만세운동. 한강 서부 지역에서 가장 대규모의 만세 시위 운동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은선 열사가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생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부평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부평 수리조합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부평 수리조합. 이 부평 수리조합 때문에 이 부평뜰 부평의 평야가요. 우리 부평 평야가 김포 평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크죠. 3배 이상 큽니다. 우리 부평 평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항상 이제 그 전 근대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홍수의 문제와 가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홍수의 문제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니까
일제 강점기에 산미 증식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데 우리 부평 지역은 땅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평 수리조합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수로예요. 두 개의 큰 수로가 생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부 간선 수로, 동부 간선 수로, 서부 간선 수로와 동부 간선 수로가 생깁니다. 인공 수로예요. 서부 간선 수로와 동부 간선 수로, 서부가 들어가 있고 동부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한가운데 뭔가 있겠죠? 뭘까요? 다 아시죠? 예, 바로 굴포천입니다. 굴포천 서쪽에는 서부간선수로, 굴포천 동쪽에는 동부간선수로예요. 그래서 동부간선수로는 오늘날의 부천시 일대의 땅을 적셔주는 역할을 하고, 서부간선수로는 우리 지금 이 부평 동이라든지 혹은 갈산동이라든지 삼산동이라든지 혹은 작전동이라든지 효성동 또 계산동 이 일대에 동양동 이 일대에 물을 대줄 수 있는 수로입니다. 그래서 한강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을 이제 대주고, 그리고 이제 농경지 전체를 조금 더 개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쌀 생산을 증대하는 그런 도모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평 땅에 상당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평평야 일대 수리조합이 만들어질 때 이걸 주도한 사람들은 일본 지주들이었어요. 일본 지주들이 주도를 하고 쌀 생산을 많이 하니까 우리 농민들은 풍요해졌겠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쌀 생산을 많이 한 목적은 일본의 저미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싼 값에 쓸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지어져서 생산력이 늘지만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오히려 보릿고개는 더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평 수리조합을 만드는데, 자, 그 마치야마라는 사람이 수리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일본인이 조합장이에요. 수리조합을 만들 때 수로를 판다고 그랬죠. 두 개의 수로를 파니까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이 대공사를 어떤 기업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의 사장이 마츠야마예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합장인데 자기 회사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독이 누구냐 하면 또 마츠야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공사하고, 그러니까 견적서를 1,000만 원이면 될 거를 1억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감독을 또 자기가 하니까 철근을 100개 넣을 거를 50개만 넣어도 됐다고 하는 거죠. 자, 부실공사가 당연하겠죠. 그리고 과다 이익을 책정해서 챙겼겠죠. 그것이 고스란히 땅을 가진 사람들, 수리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겠죠. 그 부담이. 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세를 내라. 그리고 소장료를 올려라.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저항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서방수제가 있고 동방수제가 있죠. 따라합니다. 동방수제, 서방수제. 자, 우리 부평평야 전체는요, 한남정맥과 그리고 동쪽으로는 한남정맥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가 저 한강 앞에 개화산까지 가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진 이곳으로 굴포천이 흐르면서 해발 5m 정도 되는 이 평야지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홍수가 나면 한강물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주면, 개화산에서 전호산이라고 하는 산을 막아주고 전호산에서 신곡리를 막아주면 한강물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한강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을 막고, 반대로 이쪽에 물이 이제 나갈 수 있게 하려면 홍수가 나서 육지에 물이 넘칠 때는 양수기하고 배수 펌프를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요, 필요할 때
대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시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부간선 수로하고 동부간선 수로를 만들어서 양수기 모터로 한강물을 퍼올려서 이쪽에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리조합의 핵심 개념이고, 이러한 이제 그 시설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가 이게 굴포천이에요. 그 다음 요 왼쪽은 서부간선수로, 오른쪽은 동부간선수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는 이제 텍스트 위주로 돼 있어서 이제 화면에는 상당히 좀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리조합이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조합 때문에 그 물세를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과대한 부담을 줬다고 그랬죠. 이 과대한 부담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고, 농민 경제가 오히려 파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수세, 소장료, 조합비, 소장료를 또 10%를 올리고. 그래서 농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부평의 농민들이. 그래서 이 부평의 농민들의 이러한 이제 저항으로 인해서 4천여 호가 참여하는 그러한 부평 농민조합이 결성되고, 결국에는 소장료 인하 투쟁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는 게 우리 부평의 부평 농민조합 결성과 반대 투쟁이에요. 성공했어요. 그러한 어떤 이제 그 부평의 정신, 첫째 정신이 황허장터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부평 농민조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부평 농민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여기, 지금 이제 소사입니다. 옛날에 부천군 일대는 여기가 계남면에 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평 농민조합의 그 활동을 알리는 이제 이런 기사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평 수리조합이 이제 확충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병창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1936년에 인천부는 1차 부역 확장을 하게 되고요. 1940년에 2차 부역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역 확장의 과정에서는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 토지 이용에 대한 기본 전략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대륙 병참 기지를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가장 적당한 곳을 바로 우리 부평 땅을 본 거예요. 그럼 이 부평 땅을 어디에 속하게 할 거냐, 인천부에 속하게 할 거냐, 한성부 경성 쪽으로 속하게 할 거냐, 결국은 인천부 확장의 과정으로 넣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평야 일대를 이제 조병창을 만들고, 조병창과 연결되는 다양한 이제 그 공장들, 설비들, 이러한 이제 하청 계열화,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군수 도시로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1차 부역 확장과 이제 2차 부역 확장,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부역 확장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만석동이라든지 화평동, 화수동,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 중공업 중심으로, 그다음 하익동이라든지 용현동, 이쪽은 화학이나 전기공업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가운데 조병창과 서로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역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병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병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때 부평지구에 약 300만 평 정도, 이 정도가 이제 할애가 되고요. 계양에도 약 90만 평 정도 이상이 할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7년에 히로나카 상공이 먼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히로나카 상공이 42년에 이제 미쓰비시가 이제 인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37년에 이제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미쓰비시가, 그리고 38년에는 오사카 철사 공장이 저쪽에 지금 수도 군수 사령부 있죠, 군수 지원 사령부, 그쪽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제재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조병창 일대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민영환이라고 아시죠? 1905년 을사늑약 때 이제 자결을 하죠. 근데 송병준이 민영환 밑에 있었어요. 근데 민영환이 이제 죽게 되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민영환의 땅을 자기 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소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송병준은 굉장한 그 친일파잖아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소송에서 당연히 이기겠죠. 그래서 이게 송병준의 땅이 됐어요. 근데 송병준이 사망하면서 처분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땅이 일본군 소유가 되고, 그래서 여기 조병창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지역이 군인들의 운동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조병창이 만들어지는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육군 이제 조병창이 이제 39년에 인천의 평양에 이렇게 이제 그 양립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제 그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공장은 41년에 최종 완공이 되고 1940년에는 또 한 번 처음에 시작하고 또 이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조병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우리 인천의 임해 지역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이라든지 강경이라든지 원산이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또 이제 연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병창 가동 능력이나 이제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소총이 이제 월, 여기는 이제 다 월입니다. 9천정, 탄환 70만 알 이렇게 이제 됩니다. 군용 차량을 한 달에 200량 정도를 만들 정도로 상당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 이제 이 생산력, 생산의 총액이 2,700만 엔이었다면 44년에는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일 전쟁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9월 18일이죠. 만주사변이 일어나고요. 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생산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조병창에는 이제 인력 공급을 하는 것은 국가 총동원령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시기는 이제 일제가 거의 뭐 광기에 가까운 그런 이제 착취와 총동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 황국 식민화를 하면서 창씨개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할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총동원령이라고 하는 법적인 이제 틀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징용을 모집할 때 초창기에는 알선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할린에 가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동남아 이런 데 이제 퍼져 계신 분들이 초창기에는 달콤하게 꼬여요. 꼬이는데 그거를 민의하고 관이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 그러다가 나중에 관이 좀 하는 방식,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거의 강제적으로 이제 동원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조병창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제 징용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고요. 특히 우리 이제 그 조병창 안에서는 열악한 처우나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그 노동운동에 상당한 또 불씨들을, 또 씨앗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항일 운동에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또 거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병창 명부에 보면 이제 3,000명 정도가 이제 일한 걸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사실상 누락된 인원까지 합한다면 10,000명 정도로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병창이 이제 남긴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조병창과 여러 이제 공장들 주변에 이제 줄사택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주거지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부평 일대의 사회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주지로서의 미쓰비시 이제 줄사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줄사택 일대가요 계속 이제 철거되면서 이제 그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2023년 작년이에요. 작년 5월에 우리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국가유산청이 올해 6월에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을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를 합니다. 이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세요. 그거 보고 최종해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국가유산청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지금 된 거나 다름없다. 자, 요 대목에서는 우리가 박수를 한번 좀 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미쓰비시 줄사택 거기가 부평 이동인데 제가 부평 이동에서 학교를 13년 동안 일을 했어요. 학교 일을. 그러니까 그 삼릉에 밥 먹으러 가고 그 점심 먹고 나면 늘 거기를 산책하고 그랬는데 하루가 다르게 해가 갈수록 자꾸 이제 없어지고 사그러지고 그리고 또 2020년쯤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행정 이제 그 동사무소가 아주 멋지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너무 좀 이제 아쉬움이 많았는데 우리 이제 부평구에서 작년 5월에 자 요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자문위원회 성격의 그런 이제 논의 구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평구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근대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더 이상 좀 헐지 마시고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를 부평구에 하게 되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지역 주민들하고의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올렸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도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올렸고 그리고 그 2016년부터 이쪽에 그 삼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또 책자도 나오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되고 해가지고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문화재청이죠.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캠프마켓이 이제 거의 D구역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 등록 문화유산, 그러니까 국가유산이 이제 되게 됐을 때 이제 부평지 지하호와 함께 또 여기 부평공원과 함께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문화지대,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남겨놓은 것이 청천동의 검정사택이라든지 상곡동의 이제 영단주택 이런 것들이 이 다 이제 조병창과 연관된 그러한 이제 그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쉽게도 지금 이제 청천동, 상곡동 이런 지역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기록들을 그나마 아카이빙이나 이런 것들을 부평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상곡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부평에 지금 문화적인 이제 명물이죠. 부평 지하호죠. 한봉산 요 바로 옆에 이제 한봉산이죠. 이 한봉산 기슭에 24개나 되는 그러한 이제 그 토굴 지하호가 이제 다 발견이 되고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굉장히 그 좋은 그러한 이제 그 역사 문화 탐방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우젓 숙성이나 저장했던 그런 이제 창고로도 이제 활용이 됐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전체 지하호는 4개 권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군부대 안에 있는 지하호, 또 새우젓 숙성굴로 사용되던 지하호, 또 상곡동의 마을에 있었던 지하호,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찾기 좀 어려운 지하호 이런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폐쇄된 지하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개가 이제 있다. 그래서 이 부평이 이제 문화도시잖아요. 문화도시인 건 아세요?
인천 유일의 문화도시가 부평인데 이러한 이제 문화적 자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아주 고대라든지 선사시대 혹은 이제 그 전근대에 그런 이제 문화유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이제 자산들을 가지고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낸 힘, 이게 이제 부평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계양장 일대도 근대 문화유산이 많고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뭐랄까요? 함께 간다고 그럴까요? 이게 뿌리가 든든하게 갖추어져서 이 캠프마켓 일대라든지 미쓰비시 줄사택이라든지 지하호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는 이제 뭐 대우자동차라든가 또 오사카 철사 있는데 또 이렇게 이제 선로 2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시는 게 참 뭐 부평 시민들에 대한 좀 존경심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평 사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부평에 사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예,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3분 계시네요. 3분. 아까 이제 황허장터 만세운동 그리고 부평 농민운동 그리고 이제 이 조병창 일대 조병창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그런 유산들을 지켜내고 아카이빙하고 이런 것들이 부평 풍물축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또 콘텐츠화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부평에 대해서 많이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부평 지하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조병창이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노부 이제 페이라는 분 이제 이분이 남긴 이제 사진일 텐데 그분이 남긴 사진을 이렇게 좀 더 환하게 보정을 했어요. 보정을 해서 이렇게 좀 작업하신 분이 여기 계신 김혜경 선생님이세요. 이 김혜경 선생님이 부평 문화유산 해설사시면서 여기 캠프마켓 또 해설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화면이 지금 조금 여기 이제 조금 이제 그 상태가 좀 안 좋긴 해요. 그런데 원래 사진은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보정을 해서 이제 장소를 이제 넣으셨는데요. 여기 이제 한가운데가 아주 이 한가운데가 보면 이제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가운데 여기가 이제 그 일본 조병창 본부라고도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게 저기 그 병원이었다. 예, 그리고 에스캄시티가 들어왔을 때도 또 병원으로 활용했던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쪽이 그 조병창 본부였다. 이제라는 게 거의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큰 집들 있죠? 요게 이제 미쓰비시 이제 제강이 되겠습니다.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영공원 자리고요. 여기 이제 그 상곡동 쪽으로 영단주택 자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삼거리 지역이 부원중학교하고 동아파트가 있는 자리예요. 그다음 이제 여기 도로가 쭉 나 있는데 지금의 부평대로에서 계양대로로 이어지는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쓰비시 앞에 지금 이제 부평 이동 지역인데요. 산 아래 동네죠. 여러분들 부평역 보시면요. 부평역이 여기 이제 그 동수역 쪽에서 부평역으로 굉장히 내리막이에요. 성모병원 있는 데서도 내리막이고. 그래서 성모병원에서부터 물줄기가 저기 이제 북해동 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낮은 지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부평 공원이 여기가 이제 부평 공원이고 여기가 부평 이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 찍은 곳 이쪽이 아마 지금의 이제 그 9.16중 그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니면 그 위에 좀 철마산 쪽 그쪽에서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항공사진인가요 이게? 예, 항공사진인가요? 예, 그럼 그 정도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뒤에 이제 산들이 보이시죠? 이 큰 산이 해발 400m가 조금 안 되는 395m의 계양산이고요.
그다음 이제 봉우리 두 개가 날아나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 왼쪽 전체가 다 천마산입니다. 그래서 천마산에 두 개의 이제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가 해발 286m 천마산의 정상이고요. 오른쪽 여기가 해발 276m 중구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봉하고 여기 이제 그 정상하고 사이에 요 고개를 길마제라고 하고요. 그다음 요 능선이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요쪽이 작전동이 되는 거예요. 작전동, 여기는 이제 효성동이 되겠고, 요쪽은 이제 그 청천동하고 효성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굉장한 벌판이죠. 여기를 세벌, 효성동 일대를 세벌이라고 이제 불렀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 세별이 쪽까지는 군수공장이 들어와 있지 않지만 상곡동 일대 전체가 조병창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군이 이제 찍은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들을 미군이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병창의 모습을 그래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조병창 건물인데 병원이고요. 에스컴시티에서도 병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조금 더 이제 당겨서 본 이제 사진인데 미쓰비시 공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줄사택이 있고 그다음 여기 지나는 것이 철로입니다. 경인 철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도로는 경인가도가 되겠죠. 원통이 고개를 넘어온 차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까지는 전체가 지금 천마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병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는 에스컴시티와 이제 그 캠프마켓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마켓 얘기를 하려면 우선 미군 기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전 세계에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70개국에 800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174개, 우리나라에는 83개가 지금 있는 상태고요. 캠프마켓 할 때 캠프는 임시로 있는다. 그러니까 영구 주둔이 아니라 임시로 있는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는 우선 이제 에스컴시티가 먼저 에스컴시티라고 하는 큰 이제 큰 이제 군단 규모가 되고요. 그 군단 안에 여러 사단이나 이제 각급 부대가 있겠고 그 중에 하나가 캠프마켓인 거죠. 자, 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이제 그 점령국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요즘 이제 청년들이 혹은 이제 젊은이들이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근대로 들어가면서 어려워져요. 그죠? 그리고 독립운동사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져요. 왜 그렇게 단체가 많고 비슷비슷한 이름들의 독립운동 단체 기관들이 많은지 막 힘들어해요. 막 힘들어하는데 힘들어서 막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도 생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 단체가 많고 외울 게 많다는 건 우리에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복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치열하게 많이들 싸웠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밝혀지지 않은 투쟁은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많은 투쟁들, 독립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력 투쟁들을 비롯해서 임시정부 그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졌으니까 해방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일본이요. 동아시아 일대에서 우리만 이렇게 식민지한 게 아니었죠. 그 대만도 식민지를 했었고요. 오키나와도 점령을 했어요. 자, 오키나와는 조선시대 때 류구라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근데 오키나와가 지금 어느 나라죠? 일본이에요. 일본 땅.
자, 우리는 치열한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저희의 투쟁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제스가 윤봉길의 이제 폭탄 그 투척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공동 전선을 펴죠. 그리고 김원봉에 의한, 김원봉에게 그 군사 이제 그 부대를 중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쪽에서는 뭐 양세봉 장군이라든지 지청천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항일 투쟁을 할 때 중국군들하고 손을 잡고 싸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얄타 회담이나 이런 회담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 대해서 유일하게 전쟁이 끝나고 독립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1951, 2년에 독립이 되죠. 식민지들에 대한 교통정리는 나중에 했어요. 우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긴 일본 땅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냥 패전국의 미군이 그냥 들어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점령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어요, 미군이.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1945년에 해방은 없었다는 사실, 이거를 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복잡하게 공부할 게 많은 독립운동사나 이런 파트지만 오히려 공부할 게 많은 게 우리에겐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군정이 실시되면서 이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24 군수지원 사령부예요. 요 숫자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죠? 제24 군수지원 사령부가 인천을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일본의 병참기지였던 조병창을 접수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군정 업무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제 에치슨 선언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한반도에 처음에는 이제 그 군정을 실시하지만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요. 그래서 1950년 9월 15일에 다시 들어와서 제3 군수지원사령부가 이 지역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50년 12월에 즉 일사후퇴 직전에 한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이곳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51년에는 제식 북한군 포로 수용소가 여기에 자리를 잡게 돼요. 포로 수용소가 1,500명을 이제 수용했습니다. 54년에는 중공군 방공 포로 수용소가 설치돼서 여기 있었던 이제 중공군들은 대만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병참 기지하고 이제 그 121 후송병원으로 이제 재구성되는데 보통 이제 완투완 이렇게 불렀죠. 이런 이제 후송병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부대 명칭은 이제 캠프 마켓, 캠프 그란트, 하이에스, 타일러, 해리슨, 아담스, 그리고 또 이제 미군 자체 이제 그 교도소죠.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제 7개 영역이 되겠고요. 71년에 이제 병원이 용산 미 8군 기지로 이전하게 되고 이제 그 자리에 나중에 우리 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73년에 이 캠프 마켓만 남기고 모두 이제 에스컴 시티가 이제 해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컴 시티는 이제 뭐 남북으로 이제 그 부평 지금 서중학교 서여중이라고 하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백운사거리 입구에서부터 상곡 북초등학교 정도까지, 동서로는 이제 명신여고에서 상곡 입구 사거리까지, 이 정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 되겠고요. 이제 부평 주민들 사이에서는 8057 부대와 55부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불렀다고 하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여기 에스컴 시티에서 이발을 하셨어요. 이발소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여기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현찰을 좀 갖고 오시고 또 이렇게 뭐 이제 단 거,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시고 하면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든 돈을 만드셔 가지고 시간만 되면 저 충청도 직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셔 가지고 그때는 여전히 머릿속에 쌀 농사를 짓는 걸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가가지고 논을 사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셨댔어요. 저희 할머니가.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발소를 여기서 이발을 배우시고 해가지고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저 배다리에서 이발소를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쌀이제에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거기 키네마 극장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좀 하셨다가 연안부도 막 생길 때 74년에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뱃사람들 상대로 이발을 하셔가지고 그 이발을 가지고 저희 삼형제를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보면 이 에스캄시티 미군 부대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이제 주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평으로 몰려왔고요. 상업도 그리고 또 어떤 이것과 연관된 어떤 간의 수공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지촌이 또 형성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73년에 이제 닉슨 독트린 이후에 공식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캄시티 이건 이제 그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에스캄시티 에스캄시티의 이제 전체 구조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캠프 마켓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캠프 요게 지금 글자가 밀렸군요. 글자가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옆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제 그림 위에 이제 글자가 조금 이제 달라졌네요. 여기 2라고 써 있는 데가 캠프 아담스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D 여기가 이제 캠프 타일러.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제대로 돼 있죠. 예, 자료에는 제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C 여기가 이제 오늘날 이제 군부대들이 있는 이제 캠프 이제 그란트입니다. 이곳에는 그 최근만 하더라도요 화학 부대가 있었죠. 화학 부대도 있고 재산 보급단도 있고 이제 여러 이제 군부대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나중에 요 자리에 이제 또 저기 오공수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오공수가 또 구공수를 낳고 그래서 오공수가 저 흥룡부대가 돼가지고 저기 효성동으로 가 있고 구공수는 장수동으로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제 탄생한 부대들이 이제 뭐 여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7개의 이제 자리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극장이고요. 이제 그 캠프 마켓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121 병원 후생병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데는 제시 포로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신문인 라이프지에 그때 이제 한국 전쟁 때 계속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런 이제 항공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신문에 냈는데 그 신문에 이제 나왔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시 포로 수용소 모습이고요. 근데 이 포로 수용소 이제 모습을 조금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꿔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이쪽이 이제 부평 평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포로 수용소는 이제 천막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방향에서 이제 잡아본 거고요. 예. 계속 이제 다른 방향에서 좀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2개 사진인데 이제 다른 방향에 거 이제 2개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앞에 이제 실려야 될 거였는데 이제 조병창의 기능 양성소가 남아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하얗게 두 줄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그 에스캄시티의 비행장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같아요? 예, 헬리콥터죠. 잠자리가 아니라 예, 헬리콥터들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에스캄시티가 이제 있게 되니까 에스캄시티하고 이제 함께 존재했던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변화, 그리고 또 여러 이제 클럽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지촌들, 이런 모습들이 또 이제 사진으로 많이들 남아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70년대 기지촌 중에 이렇게 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 부평 그러면 이제 부평을 문화도시로 만들 때 대중음악의 굉장한 산실이자 어떤 이제 그 결절점이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부각시켜서 이제 문화도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미군 클럽, 미군들의 어떤 이제 연주, 이런 것들을 하고 공연이 있고, 그럴 때 이제 그 공연자들, 아티스트들이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한국 이제 그 음악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이제 뽑아서 이제 하게 되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안에도 이제 클럽이 있고 바깥에도 이제 클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에스컴 정문 앞에 이렇게 많은 클럽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교 클럽은 유니버설, 원더랜드, 그래가지고 이제 삼릉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삼릉에 가면 이제 그 부평 제일교회, 예, 부평 제일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그 주변 일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물들이 거쳐간 장소다. 그래서 부평 신촌 지역에 클럽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이런 분포도인데요. 2015년에 부평 문화포럼 자료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신촌 지역이죠. 신촌 지역이고 부평역 쪽으로 쭉 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큰 뭐 아리랑 클럽 같은 경우 규모가 아주 크고요. 이쪽이 이제 삼릉 쪽이 되겠어요. 삼릉 쪽의 클럽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곳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들, 노란 셔츠 입은 한명숙 씨, 그 다음에 이분 아시죠? 배호. 이분은요 찐빵 최희준 씨, 현미 씨, 이런 분들, 뭐 패티김, 뭐 이런 분들도, 그 다음에 키보이스라고 하시나요? 키보이스, 키보이스도 있고, 또 뭐 사랑과 평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60년대, 70년대 활동했던 분들이고, 또 80년대, 90년대까지도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뭐 조용필이라든지 하다못해 구창모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음악사에서 앞쪽을 차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또 음악성이 좀 남다르면서 소울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 일반적인 뽕짝 아닌 그런 이제 음악의 갈래들을 만들어가거나 연주 위주의 그런 이제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은 거의 미 8군 부대 이런 데를 다 거기서 인정받고 이제 방송도 타고 이제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평에는 이제 기지촌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 기지촌 이야기가 있겠죠. 예. 그럼 이제 그 캠프마켓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캄시티와 관련된 것들만 좀 짚어봤고요. 캠프마켓만 이제 남게 되잖아요. 이제 73년 이후에. 물론 아까 저 기지촌 문화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일부 이어지지만, 일단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3년에 에스컴이 해체되고 나서 헌병대하고 뭐 빵집도 빵 공장이죠. 통신대 뭐 이런 데들 이제 잔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 이제 재활용 이런 것들 군수 지원 업무만 이제 진행을 이제 했었죠. 원래 캠프마켓이 주로 이렇게 이제 군수 지원,
그런 이제 업무가 주된 그런 이제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 특히 96년이 되겠죠. 1996년에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 그리고 공원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2년에는 LPP라고 그래서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미군 부대 반환이 확정됩니다. 근데 이렇게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한테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우선 이제 11년에 이제 그 군수품 재활용 사무가 김천으로 이제 이전되고 평택이라든지 김천 또 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전이 되고 2012년에 이제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지금 현재 6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참여위원회는 이제 반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 반환,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과 오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론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이제 그 부영공원 그 주변 그리고 이제 그 저 A 구역 쪽 이런 데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정화 이제 지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917년 인천시에서 시민생각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요 캠프마켓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은 늘 주민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 해왔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인천에 많은 이제 그 중요한 정책 사업들이 있었겠지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시민들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 생각 찾기 프로그램이 이때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것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년 12월에 드디어 캠프마켓 A 구역하고 B 구역이 반환되어서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조병창이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 운동장으로 활용되었던 것까지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드디어 우리 품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기까지는 인천 시민들의 힘이 컸던 거예요. 부평 시민들이 일단 중심이 되고 인천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잘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구역, A 구역 흙을 씻기도 하고 또 정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펜스를 치고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21년 5월에 바로 여기 운동장 부지를 이제 개방을 했고 10월에 바로 이 자리 캠프마켓 오늘과 내일이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 공론화가 됐고 23년 12월 얼마 안 됐습니다. 드디어 D구역까지 반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예. 그래서 A구역, B구역, D구역, 뭐 C구역은 뭐 이미 돌아온 거나 다름이 없고 정화 이제 시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체적인 과정까지 거의 이제 100년 만에 물론 이제 81년이다, 8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10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잘 좋은 공원을 만들 것인가라는 이제 숙제가 있겠습니다. 자, 67년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캠프마켓의 모습이고요. 2015년 부영공원 일대의 이제 그 캠프마켓 남은 지역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 양쪽들은 이제 73년에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국방부에게 이제 주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국방부가 또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그 국토 계획에 의해 가지고 택지로 이제 만들고 해서 이 캠프마켓 주변이 다 아파트죠. 저기 보시면 지금 A 구역 오른쪽으로 우성 아파트잖아요, 그죠? A 구역 왼쪽으로 경남 아파트, A 구역 그 위로 한신 아파트.
그리고 이제 B 구역 이 왼쪽으로 예, 현대 아파트. 그 다음에 그 사이로 또 다시 우성 아파트 뭐 등등.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보일랑 말랑하는데 동아 아파트라든지 대림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로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오른쪽에 동그란 것은 이제 주안 장로교회가 되겠고요. 주안 장로교회 그 바로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빵 공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19년 캠프마켓 일대의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뭐 특강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무슨 아파트 여기다 제가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해설사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좋다.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구석구석 들어갈 때는 우리 해설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와 사진, 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협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기찻길이고요. 주한장로교회가 있고 여기가 빵공장이고 한신아파트, 경남아파트, 여기 이제 우성 1, 2, 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뚝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리상트 아파트, 경남 아파트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지금 캠프마켓 오늘과 내일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개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캠프마켓에 대한 많은 이제 정보가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더 많이 이제 알려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이곳에 늘 상주를 하면서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날 즉시 방문한 분들에게도 항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 있고 여기 오늘과 내일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관람을 하고 바깥의 현장은 해설사님들께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고 계세요. 5시까지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토양 오염을 이제 정화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흙을 씻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인천시에서는요, 지금 2022년부터 계속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마켓과 이 조병창 포함해서 이 일대에 대한 역사문화 아카이빙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25년 이제 완료지만 계속 아마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올해까지 캠프마켓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이제 공원 설계 공모도 하고 2026년에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마치면 2030년까지 공원 조성 완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캠프마켓 일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뜨거운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을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이제 토론들을 거쳐서 다만 이제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저 토론이 빨리 끝나야 이 일정을 마칠 텐데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또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찌 됐던 좋은 토론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문화를 중시하는 분들 또 생태를 중시하는 분들 이 지역이 또 인천을 가장 또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특히 이 주변에 조병창 주변에 이제 만들어졌던 미쓰비시 그 터라든지 이런 데들 그리고 혹은 줄사택 또 지하호 또 여러 이제 영단주택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하나의 벨트로 만들어서 좋은 공원이자 문화적인 이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시민사회도 또 같이 이렇게 의논해 가는 그런 이제 공론장을 쭉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이 바로 이 캠프마켓이 잘 활용되게 만드는 그런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제가 시간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